안녕하세요. 루시아입니다. 오늘은 호나이의 신경증적 성격 이론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호나이도 지난 시간에 했던 융이나 아들러와 마찬가지로 그 프로이트의 생물학적 본능 이론에서, 그러니까 정신분석을 공부했는데 이런 본능 이론의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서 결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호나이 같은 경우는 여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봤을 때 프로이트의 이론이 너무 성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남성 위주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호나이 같은 경우는 여성으로서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또 성격 형성에 있어서 그렇게 딱 프로이트처럼 결정론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호나이는 이런 정신분석이 이제 남성 발달에 초점이 맞춰 있다. 그래서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남근 선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호나이는요, 그래, 남자들도 그럼 여자의 어떤 출생할 수 있는 능력을 부러워하는 자궁 선망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그 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어떤 성에 대한 것이 그런 본질 자체가 생물학적인 그런 창조 능력 이런 것이 될 것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출산이겠죠. 근데 이제 여성은 출산을 할 수가 있는데 남성은 출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자들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그런 남자들이 여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그런 출생의 능력을 부러워하는 것을 근데 겉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차별한다든지 뭔가 성취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여자들이 뭔가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방해하고 이런 어떤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런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호나이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호나이 같은 경우는요, 아빠는 가부장적이었지만 엄마는 좀 약간 자유분방한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의 둘째 부인이었거든요, 엄마가. 그 밑에 이제 호나이가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호나이는 만약 MMPI를 한다면 그 5번 척도가 아주 높게 나올 만한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여자들이 무슨 의대야 이러면서 아예 받아주지 않고요. 입학 자체를 허가하지 않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그런 반대와 어떤 그런 사회적인 제도 이런 거에서도 정말 꿋꿋하게 투쟁을 하면서 의학대학과 나중에는 베를린 대학의 어떤 박사까지도 마칠 수 있는 그런 학자로 됐었거든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어떤 남성 우월적이고 지배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이론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융이나 아들러의 출생 연도까지도 이야기를 했죠. 이제 아들러가 그 중에서 이제 막내였고 75년생이었는데 호나이는 85년생이고요. 그러니까 1885년에 태어나서 1952년도까지 생을 살았는데, 정말 그 1952년도에 생을 마감하던 그 해까지도 이런 전통적인 정신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반박을 심하게 하는, 그런 정말 그 생을 마감하는 그 해까지도, 그 노년기까지도 그렇게 하면서 보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성 심리학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초대 시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궁 선망이 있고요. 그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여성의 열등감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본인이 의대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이러다 보니까 문화라든지 사회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그 이론에는, 주요 개념들에는 그 이론의 어떤 생애 같은 것들, 그 사람이 살아온 것과 그 이론이 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 악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진솔함과 온함, 애정의 결핍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고 공격적인 힘이 아니라 안전, 사랑의 욕구에 의해서 동기화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기본적인 악이라든지 기본적 불안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나오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자궁선망, 앞에서 나왔었죠. 여성 심리학으로서는 이제 자궁선망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하나가 이제 여성의 열등감이 있는데, 여자로서 내가 여자에게 거부하고 싶고 여성스러움을 탈출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여자라서 그게 싫었던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너무 제약이 많고 어떤 불이익을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남자이길 원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본래의 것이 아니고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열등감은 습득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개념들을 하나씩 볼게요. 기본적 불안입니다. 기본적 불안은 그 개인이 맺는 관계의 불안전감에서 비롯되는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호나이 같은 경우는 이런 이론들이 이제 신경증이랑 연결을 지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의 불안정감에서 비롯되는 불안이 기본적 불안이고, 이것이 신경증의 토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안전을 야기할 수 있는 그 아이에게 있어서의 그 모든 부정적 요인을 기본적 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부모가 자녀를 너무 지배한다든지, 아니면 고립된다든지, 무관심이라든지, 일관되지 않은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사랑이 어떤 결핍되어 있다든지, 이런 모든 요인들이 기본적 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기본적 불안을 느끼게 되면요, 그로 인해서 우리 정신분석에서 방어기제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인 불안에 대해서 자아보호기제를 작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아보호기제는 애정과 사랑을 확보하고 복종하고 힘, 성취와 철회,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어떤 뭐 그 사람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느낀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불안에 대해서 이제 안전이나 만족을 추구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애정과 사랑을 확보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날 해치지 않겠지? 그러니까 난 이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해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애정이나 사랑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행동을 하거나 아부를 하거나, 또는 그게 안 될 때는 내가 이 사람을 어떤 위협하는 방식으로라도 애정이나 사랑을 어떻게든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복종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부모로 보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호나이가 이제 여성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부모님도 많이 제약을 하기도 하고 혼도 났겠죠. 그래서 그런지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도 온화하게 느끼지 않고요, 좀 적대적인 표현도 많이 하기도 하고, 뭐 부모의 사랑이 진솔하지 않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뭐 부모가 이제 막 학대하거나 이랬을 때 내가 복종하면 나를 해치지 않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협적인 사회 환경 이런 것에 있어서 순응을 하고 그 사람에게 반감을 사는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에게 누가 나를 학대하려고 해도 그것을 방어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대신에 나는 굉장히 희생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째, 힘 성취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힘을 가져서 이 사람을 이기고 괴롭혀야지가 목적이 아니라,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가지면 나를 해치지 못하겠지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성공이나 우월성을 확보하고, 그래서 나의 무력감을 보상하고 안전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호나이가 바로 여기에서 사용했던 것이 이 힘 성취예요. 호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의대에 가려고 막 생각을 하고 있고, 어릴 때부터 이제 어떤 자신의 무력감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했던 것이 바로 공부에 전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동기 때 굉장히 학업에 전념해서 힘을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철회예요. 이 관련된 것들이 이제 뒤에 신경증 욕구라든지 뭐 이제 성격 유형 이런 것들에서도 연관이 될 텐데, 이렇게 애정과 사랑을 나에게 확보를 강요하는가 하면 이렇게 철회,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고 멀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되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철회하는 것 같이 요 네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나를 보호하는 욕구도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신경증 욕구예요. 신경증 욕구는 내가 안전을 얻기 위해서 앞에서 기본적인 불안에 대해서 있었는데, 기본적 불안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방어적인 태도를 이제 신경증 욕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욕구는요,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욕구를 신경증 욕구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신경증이라는 그냥 욕구가 아니라 신경증 욕구라는 이름이 붙는 것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욕구들은 비합리적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것을 신경증 욕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10가지 신경증 욕구 중에서요, 첫 번째는 애정과 인정 욕구예요. 우리 아까 애정과 사랑 확보 있었죠.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기제로.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서는 이제 욕구로서도 애정과 인정 욕구가 있는데요. 신경증을 가진 사람은 애정과 인정에 대해서 무분별하고 강한 욕구를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싶고 애정을 받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냥 누구에게나 다 이런 욕구를 갖고 싶고, 또 굉장히 타인에 대한 어떤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강하게 이런 욕구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거나 나의 관심 이런 거에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어떤 관계 형성이 되게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주체적이고 성숙된 관계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막 그 사람이랑 관계를 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어떤 다른 사람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도 어렵고 내 소망이나 욕구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것에도 좀 어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지배적 파트너의 욕구인데요. 이거는 내가 이 사람을 지배해야지, 이 파트너를 내가 지배해야지가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파트너, 지배적인 파트너를 갖고 싶은 욕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신경증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되게 의존적인데, 의존적인 나를, 지배적인 그 파트너가 나를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파트너의 자비, 사랑, 우정 이런 것들이 없으면 굉장히 부적절한 감정을 느껴요. 그래서 상호 배타적인 배려나 공유, 사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는 것이 바로 이 힘 욕구입니다. 나의 불안이나 약함, 열등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추구하고요. 이것을 이제 신경증적으로 추구를 하면서 무력감을 보호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착취 욕구. 이거는 착취적인 사람들은요, 자기 안정감을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착취하려고 해요. 그리고 세상을 되게 적대적이고 아주 의심이 많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다른 사람의 직업도 뺏으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의 파트너까지도 뺏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도 다 빼앗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의 내면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할 거야,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착취할 거야, 이런 마음이 내면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실수를 하면은 그것이 실수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나를 착취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분노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물건을 빌려갔는데 좀 늦게 돌려준다든지, 만약에 택배로 물건을 2개를 시켰는데 하나만 배송이 왔다든지, 아니면 뭐 계산을 했는데 계산이 잘못되어서 뭐
조금 더 금액이 더 결제가 되었다든지 이러면 그게 이제 점원의 실수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가서 그것을 다시 해결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그냥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고 나를 착취하려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심하게 분노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째는요. 특권에 대한 욕구예요.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욕구에 몰입을 해요. 근데 어느 정도는 누구나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을 수 있는데 여기에 아주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다 신경증 욕구가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욕구이지만 그래서 특권을 얼마나 부여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요. 이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지위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까운 친구가 얘가 지금 유명해졌나? 혹은 얘가 결혼을 했는데 얘 남편이 이 사람의 배우자가 아주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어서 얘를 어떤 특권을 부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데렐라로 만들어주는 사람인가, 이런 것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부분이 되게 절박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째는요, 존경에 대한 욕구예요. 이런 신경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혐오나 자기 경멸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상화된 자아를 창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이상화된 이상적인 자아에 대해서도 우리가 3가지로 또 보게 될 건데 이상적 자아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상화된 그런 자아를 창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적 지위, 그러니까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이 사람의 자아, 나의 이상적인 자아가 얼마나 존경받느냐예요. 그래서 특권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성인이나 천재처럼 보여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착하고 내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여지길 원하고 그렇지 못하다라는 반응에 대해서는 인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성취 혹은 야망 욕구예요. 그러니까 신경증 환자들은 어떤 많은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지금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은 그 분야에서 선생님들께서 전문 상담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상담교사도 되어야 되고 내가 여기서 수석으로 합격을 해야 하고 나서 또 내가 만약에 운동을 한다면 또 운동으로서도 최고가 되어야 하고 취미로 미술을 한다면 또 내가 정말 훌륭한 화가처럼 해야 하고 그런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유능해야 하고 어느 누구도 나보다 성공하거나 유능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기대치가 크다 보니까 에너지가 분산되고 그러다 보면은 실패하고 실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짓밟는 걸로 우월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설공주 이야기 아시잖아요. 거기서도 보시면 왕비가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니? 막 물어보는데 백설공주라고 하면 안 돼라고 하잖아요. 내가 거기서 가장 아름다워지고 싶은데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백설공주를 없애버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최고가 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짓밟아버리고 다른 사람을 실패하게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해질 만큼 그렇게 잘못되어가는 욕구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8번째는요. 자충족 욕구입니다.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고 정서적으로 거리를 둠으로써 내가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이렇게 거리를 두면요. 다른 사람이랑 경쟁을 하거나 비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낫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우월하다라는 환상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9번째 완전 욕구입니다. 완전 욕구를 추구하는 신경증 환자는 그 부모가 아주 독선적이고 권위적이고 과도한 기준을 설정을 해요. 아주 이룰 수 없는 좀 비현실적인 그런 것을 추구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비현실적인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그 부모는 그 아이를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비웃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이런 가치들을 부모의 가치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의 어떤 이 과도한 기준에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막 인정하지 못하고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되게 공정하고 나는 책임감이 강하고 아주 나는 올바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에 대한 욕구, 이것은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동기 초기부터 이게 시작된다라고 혼나이는 말을 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10번째, 생애 편협한 제한 욕구인데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고 비웃을까봐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모험을 시도하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무언가를 시도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창피를 당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두려워서 아예 그냥 정돈된 삶 속에서 안주하고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사 뭐 이런 직업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이런 거는 아예 시도해볼 생각도 안 하고 정말 이렇게 제한된 삶을 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신경증 경향성이에요. 신경증 욕구에 따라서 나타나는 태도와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능형 성격, 공격형 성격, 고립형 성격 이렇게 세 가지로 성격을 보고 있습니다. 자, 타인을 향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인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수능형, 의존적이에요. 그리고 사랑받고 보호받고자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 애정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타인의 욕구를 알고요.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받으려고 하고 사랑받고 있는지 계속해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내냐면 나는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이야.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네가 나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줘야 하는 나는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적대감이 억압돼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사실 뿌리 깊은 어떤 적대감이나 복수심 막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타인을 통제하고 싶고 조종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그대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이제 행동으로 상반되게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능형 성격에 해당하는 거는요. 우리 아까 10가지 신경증 욕구를 했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신경증 욕구 있어요. 애정과 사랑 욕구, 그 다음에 지배적 파트너 욕구. 지배적 파트너도 내가 의존적이고 이 사람이 나를 지배적으로 이끌어주길 원했죠. 그런 지배적 파트너 욕구가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10가지 중에서는 그 두 가지 유형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들러 기억나시죠? 아들러에서도 성격 유형 4가지로 있었어요. 사회적 유용형, 기생형, 지배형, 회피형이 있었는데 의존적인 성격 기생형 있었죠. 수능형 성격은 아들러의 기생형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격형 성격이에요. 공격형 성격은 다른 사람을 적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논쟁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고요. 그런 우월감에서 만족을 얻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칠고 지배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유형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신경증 욕구 10가지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까 제가 번호로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3번부터 3, 4, 5, 6, 7 이렇게 5가지 번호가 여기 공격형 성격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던 거는 힘, 그리고 착취 욕구, 그 다음에 특권에 대한 욕구, 그리고 존경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성취 혹은 야망 욕구 이렇게 5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아들러의 성격 유형이라면 여기는 뭐에 들어갈까요? 지배형 성격에 가깝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고립형 성격이에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 아까 철회 이런 것처럼
고립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멀어짐으로써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성격인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10가지 욕구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8, 9, 10 있었어요. 자아 충족 욕구, 그 다음에 완전 욕구, 그리고 아까 이렇게 교사 같은 거 안 한다라고 했던 성격 기억나시죠? 생애 편협한 제한 욕구, 이렇게 세 가지 욕구가 이제 여기 고립형 성격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랑 연관 짓지 않고 싶어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누구에게 뭐 사랑을 주고받고 이런 것도 싫고, 그렇다고 내가 누구를 막 증오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협동하거나 이런 거 자체가 그냥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사생활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독립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간섭하는 게 싫고,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려는 자체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시간표나 일정표대로 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또 결혼도 싫어요. 결혼도, 그러니까 왜냐면 어딘가에 오랫동안 얽매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만큼 독립적인 게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들러의 성격 유형으로 따진다면 어디에 들어갈까요? 회피형에 가깝겠죠. 자, 다음. 아까 제가 이상적 자아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자아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주관적 현실 자아, 객관적 실제 자아, 그리고 이상적 자아.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주관적 현실 자아는 그 사람이 스스로 나에 대해서 지각하는 그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나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은 주관적 현실 자아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현실 자아지만 실제로 그렇게 현실적이지는 못해요. 왜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그리고 굉장히 무가치하다라고 여기게 되면은 혐오적 자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부정적이면 혐오적 자아가 되는데요. 혐오적인 자아는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이나 인정받기가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의 혐오적인 자아상을 이상적인 자아로 재구성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객관적 실제 자아인데요.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총합이에요. 그냥 어떤 이 사람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인 모든 객관적인 총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상적 자아예요. 자신이 되어야만 하는 자아를 이상적 자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이상적 자아, 내가 되고 싶은 자아, 의사는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이상적인 의사의 모습이 있을 거고요. 선생님들이 전문 상담교사를 원하신다면 내가 이런 전문 상담교사가 되고 싶고 난 이런 노력을 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난 그러지 못하다면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이상적 자아가 되기 위해서 더 나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아 실현을 하도록 돕는 모델이 되고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신경증을 가진 사람들의 자아상은요, 유연성이 없고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자아 평가에 근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아상은 나의 능력이라든지 장단점 같은 것들을 다 고려해서 현실적인 평가에 근거해서 이 자아상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런 신경증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유연성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현실적 자아랑 거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의 자아는요, 이게 현실 자아라면 이상적 자아랑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다르지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 거리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현실 자아와 이상적 자아가 조금 가까이 가고 싶을 만큼 자기가 좀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신경증을 가진 사람들의 자아는요, 현실 자아가 있다라면은 이상적 자아랑은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이상적 자아와 주관적 현실 자아가 멀면 신경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성격 발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호나이는요, 이렇게 연령대별로 성격 발달에 대해서 정립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적개심이 이 성격을 발달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기 때 적개심이 억압하고 이것이 계속 영향을 미치는데, 아동기 때는 안전의 욕구에 의해서 지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안전이 위협받는 그런 부모의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적개심이 생긴다. 그러나 이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억압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무기력과 두려움, 사랑, 죄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기력이, 이제 내가 아무 힘이 없고 나는 의존적이고 내가 굉장히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끼는 거죠. 특히 자녀가 의존적이고 부모가 과잉보호한다면 이게 더 심하게 드러날 수 있는데요. 나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적개심을 억압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부모의 어떤 학대라든지 부모의 위협이라든지 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두렵기 때문에 적개심을 억압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내가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적개심이 생기더라도 좀 억압할래요 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그 사랑이 아니라 이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정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는 너에게 정말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그대로 온전히 진실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말하는 그 사랑이 나에게 진솔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적개심을 드러낸다면 그나마 있는 그 애정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난 적개심을 억압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죄의식인데요. 이 죄의식은 이제 뭐 반항심이라든지 내 적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 그런 한편에는 이제 죄의식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의식이 느껴지기 때문에 적개심을 억압한다. 이렇게 이유를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호나이의 신경증적 이론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